예, 오늘 3부에서 황우여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당 대표 최고위원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어제 의총이 있었죠. 그 결론이 그런데요. 그러나 통상적인 최고위원 업무는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의화 국회 부의장한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과도체제 주도권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 갈등이 겉으로만 봉합됐다, 이런 그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또 아울러서 신임 원내대표로서 당 쇄신 내용, 운영 방향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여 원내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당대표 최고위원 권한대행은 황우여 원내대표께서 맡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권한은 정의와 비대위원장이 행사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공식 명함과 권한이 서로 맞지 않는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질문 드릴 것은 구체적으로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지난번 최고회의 때요. 최고위원회가 통상 업무와 전당대회 준비 관련 업무를 비대위에 맡기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 대표의 권한 대행 문제가 남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당원의 해석에 의해서 원내 대표가 권한 대행을 하도록요.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는 최고위원회 통상 업무, 그다음에 전당대회 준비, 그리고 필요하면은 그에 따른 당원 개정, 이런 것을 비대위가 특별 기구로서 맡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당 대표 최고위원 권한 대행으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역할입니까? 우선 대외적으로는 당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요. 대내적으로도 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최고위원회가 이제 통상 업무를 하면서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때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에 그 사안을 회부해서 의결을 거쳐서 그에 따라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은 비대위 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맞는 분석인 것 같네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예. 같은 당내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해서 하기로요. 예.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예. 그 협의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만약에 당 대표의 의사와 또 최고위원회의 어떠한 결정 내용이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있거나요. 예. 또는 의제 자체도 필요할 때에는 협의를 해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쇄신의 정신을 넣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당의 일이 있을 때에는 이제 그것을 이제 서로 협의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많이 생길 겁니다. 예. 뭐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이른바 이제 그 주도권을 둘러싸고 신주류 소장파 또 전임 지도부 굉장히 첨예하게 그렇게 부딪히는 상황을 몇 번 봤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그 알려지기로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에는 전임 지도부 쪽의 인물이다. 또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번에 원내대표가 되시는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신주류 소장파들 쪽의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쪽과 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협의라는 것이 과연 이제 제일 잘 될 것인가 하는 그 우려들이 많이 나오더군요. 어제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더니요. 예. 우리 정의화 비대위원장이 아주 그 쇄신의 의지가 강하시고 또 아주 원만한 분입니다. 저하고는 사선을 같이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둘이는 그저 눈만 꿈뻑해도 아는 그러한 아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또 사적인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해관계가 서로 첨예하게 부딪힌다면 두 분의 인간관계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물론 나올 수 있겠죠.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한다라는 것이 당면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당규 바꿔서라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른바 젊은 당 대표론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는 편이십니까? 원내대표께서는? 우선 당원 개정의 지금 핵심적인 아젠다가요. 투표권을 보다 넓혀서 전 당원한테 주느냐, 지금과 같은 대의원 체제를 유지하느냐, 이런 문제고요. 또 하나는 대표 최고위원과 일반 최고위원을
분리하느냐, 다시 말하면 대표와 최고위원회를 분리해서 이원화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그 당내 관심 사항일 수가 있고요. 네. 일반적인 관심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이른바 대선 주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설 수 있느냐, 즉 당원 당규를 바꾸느냐 하는 것에 좀 더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당원을 고치냐 안 고치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지게 되죠. 예. 그래서 보다 넓히면은 그리고 또 이걸 차별을 두면은 젊은 분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젊음이라는 것의 의미를 너무 이렇게 연령이나 선수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 정신으로 따지면은 사실 이것은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의 이제 당원 개정 문제가 당권, 대권의 분리되는 우리 당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을 비대위가 이번에 논의해서 결정하고 방향을 잡는 겁니다. 드린 질문에 답변은 아직 안 주셨는데요. 네. 황우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그 이른바 당원 당규를 바꿔서라도 대선 주자로 나선 사람들이 지금 제 개인의 얘기를 드리기에는요. 좀 너무 앞질러 가는 것이 있고요. 이런 논의를 하면서 특히 전 당원의 의사를요. 모니터링해서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상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십니까? 어떤 부분을요?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고쳐서라도 이른바 대선 주자들이 그 당대표 그 전당대회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지만요. 당원 개정이라는 절차가요. 잘해서 하여간 당원들의 의견 수렴, 그 뒤에는 국민의 여론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몇몇 지도자들이 이걸 앞질러 얘기하는 것은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으로 그냥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정당, 웰빙정당 5명을 싣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라디오 연설에서요. 일단 부자정당, 웰빙정당이라고 인식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인정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요. 그러면 조그마한 비판이라도 당으로서는 항상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경제의 큰 틀을 잘 잡으셨고요. 뭐 G20을 통해서 국격이 급속도로 상승한 거, 또 전반적인 뭐라 그럴까요? 큰 점에서는 많은 향상이 있었지만 아직 서민들이나 우리 소상인 중소기업에는요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이 불만이 많고 대학생들이 힘들어하니까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채워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당으로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균형을 맞추고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오명을 싣겠다라는 말씀이신지요? 우선 세대별로요. 그 불만의 핵심 또 부족한 것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우선 공부하는 데 있어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그다음에 공부하고 나면 그 직장하고 맞지 않으니까요. 인턴이나 또 비정규직으로 가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큰 문제고요. 겨우 직장을 얻으면은 이제 거의 40 가까워서 결혼하거든요. 그럼 아기를 낳고 나보면 양육비가 너무 비쌉니다. 한 애당 50만 원, 60만 원씩 드니까 감당하기가 어렵죠. 이런 양육 보육비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래서 집 마련이 또 어려워요. 그래서 겨우 집을 마련하면 50 가까워지는데 그럼 벌써 직장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에 어떻게 하느냐. 세대별의 맞춤형의 대답이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대답을 당에서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당이 부자들만 위한 거 아니냐. 또 웰빙의 그 심각성을 모른다. 그 비판 맞는 것이죠. 10대에서 50대까지 나눠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10대 등록금은 어떤 해결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말씀드리면 좀 깁니다만은요. 이 지식의 전수나 교육은 원래 공공성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무상이나 아주 가벼운 부담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1,000만 원대 등록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자금 융자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고율의 이자가 붙고 또 융자 자체가 부채를 지고 사회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이제는 계획을 세워서 보여줄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등록금을 어떻게 낮출까요? 물론 그 반값 등록금 얘기도 나온 바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당장
해결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그 각 대학들은 또 등록금 낮추라고 하면 당장 반발할 테고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예. 하나는 우리나라 상당한 부분의 교육 투자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교육 투자가 기초적인 초중등 교육에 몰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등교육의 투자가 10%가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든 교육 재정 투자의 한 20% 정도를 고등교육에도 이제 쏟아야 된다. 예. 그것도 유아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열악했던 의무교육 중심의 교육 투자를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정해서 예. 국가의 재정 계획을 세우고요. 또 각 대학과에 연계해서 장학기금이라든지 이런 사회 캠페인도 하고 예. 해서 우리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의 고등교육도 이제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으로 예. 나가야만 되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캠페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도 보장이 아시는 것처럼 각 대학들은 나름대로 필요한 재정이 있을 테고요. 그 재정에 맞춰가지고 그 등록금을 올린다라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기여금은 5%밖에 지금 면세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기여 문화와 또 여러 가지 하여간 사회 전체가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정책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뭐 세대별로 다 따져볼 만한 시간은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장 급한 것이 그러면 일자리라고 친다면 네. 10대 다음에 20대로 그 아젠다로 내세우신 것이 20대 일자리 확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대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도 있었고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풀어지지 않는 문제인데. 네, 하루아침에는 안 되는데요. 예. 우선 교육 내용과 일자리에서 원하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도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예. 우선 급하게는요. 맞춤형의 일자리 알선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려해야 됩니다. 예. 그 자기 지역의 정확한 일자리 숫자와 또 일하고자 원하는 사람 숫자를 정확한 통계를 갖고 예. 거기에 대한 매칭하는 평생교육 시스템을 동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찾아주고 예. 보장해주고 보완해주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를 전 시군구 단체장들이 나서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교육이나 재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일단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의 자치단체장이 우선 나서고요. 예. 한낱 일자리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예. 중앙정부 따로 지방정부 따르거든요. 예. 그리고 통계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아주 손에 잡히는 통계와 갑돌이가 뭘 원하고 을돌이는 어디에 가 있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한 계획이 일자리 공시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강화해서 일자리 문제가 모든 정책의 열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정권은 평가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잘 되면 물론 다 모든 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과연 이제 현실성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반론들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그 문제를 다 말씀 나누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려고 보고요. 네. 다시 말씀 올릴게요. 예. 그러나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도 실제로 당사자 되는 분들은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추가 감세 철회 문제. 네. 이것이 취임하시자마자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저희들 공약입니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한 이견이 있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당장 같은 당의 이항구 의원은 추가 감세 철회한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네. 다음 정부에 해당되는 상황인데 따라서 이건 선거 공약 차원에서 나올 얘기지 신임 원내대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요지의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아주 뼈 아픈 얘기신데요. 예. 그러나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법인세는 좀 국제 기준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두 가지 성격이 다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는요 재원이 필요하니까 예. 일단 그 감세의 템포를 좀 늦추고 또 가능하면 소득세 부분은 감세 철회를 하고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원을 내년에는 마련해야 된다. 예. 물론 내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재원이 확보된다는 걸 전제로 올해부터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세계 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방향을 서민들을 돌보는 데 가야지 서민들이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 서민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그런 하나의 의지 표현이죠. 예. 이거는 지금까지 정부 기조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 정부하고도 부딪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쉽게 해결이 될까요? 네. 지금 이것은요. 의원들 의견도 좀 더 모아보고 예. 정부와 협상도 해야 되고 특별히 야당과
또 기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 감세 철회 문제는 사실 야당 쪽에서 주장해왔던 문제이기도 한데요. 야당은 감세 전체를 철회하라고 그러는데 예, 예. 추가 감세요. 예. 기존의 감세보다 다시 또 감세하는 것은 우리 재정에 너무 압박을 주고 또 서민 재정을 마련하는데 충격 주지 않을까 예. 생각하는 겁니다. 세계 잉여 문제는 워낙 지금 정부가 빚이 많기 때문에 네. 세계 잉여금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냐. 다시 말해서 빚을 줄인다는 정도의 차원이지 새로운 재정 투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문제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재정과 예산을 쓰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 선택 방향은 이 어려워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거는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선택의 문제죠. 예. 당장 추가 감세 철회 문제는 금년 내로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금년에 계획을 세우고요. 예. 그런 관점을 두면은요, 재원이 또 여러 군데서 확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제 재정 당국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건 좀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4대강에 워낙 많은 돈이 이건 뭐 계속 나왔던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다른 교수분 글을 보니까 원내대표께서 추가 감세 철회 얘기할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일단 재고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쪽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추가 감세 철회한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잘못 짚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4대강은 이미 시작이 됐고 거의 이제 완성 단계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재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수조 원씩 매년 들어가거든요. 예. 그때 몇 년만 지나도 이것은 다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 재정 투자니까요. 예. 이 문제를 지금 겹쳐서 거론하는 것은요. 정책이 지나치게 혼선이 되니까 저는 4대강은 빨리 조속히 마치고요. 이제 그 나머지 여러 개 있는 걸 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 지금 4대강을 또 다시 한번 재검토해 시작하면 너무 국정에 혼란이 오죠. 예. 아시는 것처럼 여권 내에서도 몇몇 의원들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재정이 좀 악화됐다라는 측면, 이걸 계속 문제 제기해온 바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그걸 거론하기엔 때가 너무 늦었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많은 또 혜택이 있으니까요. 혜택을 좀 우리가 잘 더욱 더 넓히고요. 또 이번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빨리 보완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야당과의 차별성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동안에 야당이 재정 문제든 뭐든 주장해오면 그것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는요. 이번엔 거꾸로 특히 새로운 원내대표께서 나서신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거는요. 포퓰리즘은 이제 목적이 어떠한 인기나 당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할 때에는 그 포퓰리즘성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나 주부들을 만나보십시오. 이거는 그리고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만나보거나 신혼부부들을 만날 때 과연 이게 포퓰리즘인가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정당이 지지도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책을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양쪽을 다 포퓰리즘으로 하든 둘 다 아니든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긴 한데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지금은 야당의 주장이든 여당의 주장이든 옳은 것은 따라야 되고 그리고 한테는 모여야죠. 특히 4.27 재보선 이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런 지적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부터 따갑게 받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터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나라당의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